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고대 로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 로마의 민주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민주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화정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공화주의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공화주의는 사실상 왕이 없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공화정 실험이 로마에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어떤 사건이 됐던 현상이 됐던 무엇이 됐던 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고 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이제 그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빛으로 햇빛처럼 밝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왜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에니 전쟁에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카르타고를 무너뜨린 로마가 빛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바로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극단적인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그 개혁은 실패하고 결국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 중에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공화정이라는 개념과 시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마의 민주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바대로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절차적인 것은 무시한 채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개혁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대 로마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 이 에트루리아라는 민족입니다.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에 소아시아의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에 이주한 해양 민족이 세운 이탈리아 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였죠. 자, 소아시아의 리디아에서 바다를 건너려면 아무래도 배가 있어야 되고 사실상 해양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경에 북쪽의 토스카나 지방부터 남쪽의 로마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 지역을
포함한 중북부 이탈리아의 거의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사용한 금성 문자가 아직도 완전히 해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금성 문자들은 대부분 거의 해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남긴 문자만큼은 아직도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자를 남길 수 없다는 것, 문자가 남아있지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또 문자가 없다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죠. 이 에트루리아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이탈리아도 그리스처럼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이탈리아도 대표적인 반도국가죠. 이 대표적인 반도국가 한다면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반도국가고요.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가 되겠죠. 지중해로, 소아시아에서 지중해로 뻗어 있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그리고 그리스 발칸 반도라고 요새는 하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 대표적인 반도국가들이고, 이 반도국가들은 대부분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농경이나 목축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대표적인 도시국가로는 그 타르키니아, 키우시, 그리고 베이오, 체르베테리, 카이레, 그리고 아레초 등의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12개 도시는 군사동맹인 모연맹을 조직하여 인근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중북부 이탈리아를 석권하게 되죠. 자, 여기서 는 군사동맹인 12개 도시는 군사동맹인 에트루리아 연맹을 조직하게 되고, 인근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중북부 이탈리아를 석권하게 됩니다. 처음 에트루리아인은 출신지인 페니키아, 키프로스 등 이곳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서아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경부터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모 이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리스 문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이 부분은 빼고, 아직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뭘까요? 식민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도 많은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존재했었죠.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인을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향락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역사를 남길 수 없는 민족이 가지는 뼈저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대부분의 군사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것을 이 에트루리아인으로부터 전수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향락적인 것으로 절하해버리죠. 역사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자, 로마의 건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 라틴인이 어느 강변에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예, 테베레 강이 흐르고 있죠. 로마 인근에는 그 테베레 강변에 세운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테베레 강변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반드시 지나칠 수밖에 없는 교통 요충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무슨 출신 왕의 지배를 받는 왕정체제였습니다. 이웃이었던 에트루리아 출신 왕의 지배를 받는 왕정체제였죠. 사실상 에트루리아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로마는 에트루리아로부터 독립하여 기원전 6세기 말경에는 귀족모를 수립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이 단어를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지? 귀족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공화정은 민주공화정이지 무슨 또 귀족공화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귀족들이 사실상 자기들만의 귀족공화정을 설치하고 수립하고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차지하며 사실상 귀족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귀족공화정의 상징인 이것은 정무관의 관직을 마친 자 중에서 선출되어 300인의 종신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원로원은요, 정무관의 관직을 마친 자 중에서 선출되어 300인의 종신위원, 종신위원이라면 쉽게 말을 하면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원로원 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사망해야지만 의원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권리만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권리만 있었지만 여하튼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을 종신위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신위원 제도가 있는 것이 국가 단위의 학술원 같은 곳이 대부분 종신위원제를 채택하고 있죠. 자, 이 원로원은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실질적인 지배기관으로서 이것의 의결을 비준하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평민의 의결을 비준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행정, 재정, 종교, 입법 등에 대해 이곳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집정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원로원의 의결로서 집정관을 구속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래요. 이제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이 귀족공화정이 안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에트루리아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로마 민주화의 기폭제는 앞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보았던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중장보병의 역할이었습니다.
행정보병은 로마 민주화를 이룬 기폭제였죠. 사실 에투리아로부터의 사실상의 독립전쟁은 소수의 귀족들이 맹활약하는 전차전과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전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성공한 뒤 귀족공화정 형태의 정치체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가 인접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전투 양상도 변화되게 됩니다. 전차전과 기마병 위주의 전투 형태에서 평민들이 중문장한테 무슨 이 대형을 유지하는 전투 형태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요. 앞서 아테네 민주화 과정에서 보았던 바와 마찬가지로 밀집 대형을 유지하는 전투 형태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밀집 대형을 유지하는 단결력과 협동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죠. 더구나 군량미와 군수장비는 스스로 장만해야 했기 때문에 평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져만 가게 됩니다. 사실 군량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 시기의 전쟁은 한 반나절이면 끝나죠. 거의 스크랩 짜서 럭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럭비보다는 좀 더 밀집 대형이긴 하지만 여하튼 스크랩을 짜는 그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밀고 밀리는 전투에서 사실상 반나절이면 이미 승부가 나죠. 장기전의 양상은 이 시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량미라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군수장비, 다시 말하면 정강이 바지부터 창, 활, 활은 이 시기에는 안 썼군요. 칼 이런 것을 스스로 장만해야 했죠. 자,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성산 시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이라고 봐도 되고 파업이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기원전 494년과 기원전 449년에 일어난 성산사건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시민 민주화 운동이었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고 있던 귀족에 대항하여 로마의 시민이 로마 북동쪽에 있던 성산에 진을 치고, 우리식으로 하면 어디를 로마 북동 보면 북한산이라고 칩시다. 북한산에 진을 치고 새로운 모 건설을 선언하게 됩니다. 뭘까요? 그래요. 도시국가 건설을 선언하게 돼요. 사실상의 독립운동, 새로운 국가 건설을 천명할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주장은 간명했습니다. 뭐뭐를 강화하지 않으면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평민회를 강화하지 않으면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원로는 평민과의 타협책으로 평민회의 기능 강화와 이 제도의 설치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 호민관 설치를 약속하게 되죠. 사실상 이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뭐 사실상 도로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사실상 공무, 대부분의 공무, 하급 공무원들 다 시민들인데요. 이 시민들이 전부 북한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허드렛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도 독립국가고 우리 중장 보병이거든. 무기 다 가지고 있어. 집에 다 장만해 놨거든. 한번 싸워볼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도 너희들이 뭐 잘 되는지 한번 보겠어. 뭐 이런 식의 사실상의 파업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파업에서 사실상 원론이 타협책을 내나요. 한 40일 정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들 시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일이 될 리가 없죠. 노예들이 그 일을 담당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이 머리를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평민회의 기능 강화와 호민관 설치로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민관은요, 생산사건 이후 귀족의 양보로 평민의 이익, 여기서 이 평민의 이익이라는 건 좀 모호하죠. 바로 평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입니다. 이 재산권과 생명권을 빼앗으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원래 간섭적으로 그런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 그러면 내놔야지 됐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벌어져서도 안 되지만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귀족이라고 해서, 나 귀족이거든, 나 원로원 의원이야, 너희 아파트를 내가 국가를 위해서 좀 써야지 되겠어, 나가.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상당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그런 사회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민회에서 매년 10명의 모가, 이것이 평민 가운데 선출되었습니다. 평민회에서 매년 10명의 호민관이 평민 가운데 선출되었죠. 이 초기 호민관은 집정관과 원로원의 의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원로원이 이 평민의 의결을 비준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호민관은 원로원의 의결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원과 하원 거의 유사한 구조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층 평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호민관은 명령권과 권한이 없는 모의 의장으로서, 평민회의 의장으로서 점차 국가의 다른 관료와 구별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나 평민회의 의결이 국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 뒤, 이걸 기원전 287년에 만든 호르텐시우스법에서 평민회의 의결은 국법과 원론에서
의결된 것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호민 간의 권한이 증대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정시대에는 관직으로서는 존속했지만 본래의 기능은 없다. 평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기능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법은요, 법지식과 고육유지 사용을 독점해오던 귀족과 그것에 저항한 평민의 투쟁 결과 제정된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네요. 12표법이죠. 이 법은 평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가 성문화되어 공시됨으로써 평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재산권과 생명권을 빼앗기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뭐 글자대로 읽으면 뭐 그렇게 됐나 보다, 그냥 이유 없이 재산권과 생명권을 빼앗겨서 그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걸 현실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버지를 노예로 팔고 뭐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필요한 거 가져가고, 이런데도 원래 관습이 그래, 원래 판례대로 하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근거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성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민들이 많이 모이는 어딜까요? 시장거리에 동판에 새겨진 이 법을 공시했습니다. 이 법은 귀족층이 주도하여 제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 그리고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고대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이 문제가 되고, 또 아울러서 이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재현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리키니우스법입니다. 호민간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의 제안에 따라 기원전 367년에 제정된 법을 리키니우스법이라고 하죠. 이전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관직이었던 파트리키, 이전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관직이었던 이것을 폐지하고 두 명의 이것, 즉 집정관과 법무관을 설치하되 이것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뭐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관직이었던 트리부누스를 폐지하고 두 명의 콘술, 즉 집정관과 법무관을 설치하되 이 콘술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평민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 최고 관직을 이제 평민들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상 최초로 평민에게 최고 관직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귀족과 평민 신분의 정치적 평등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죠. 부채에 관한 법 조항을 보면 부채의 상환은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하여 지불해도 좋다고 하여 이 평민들의 이자 부담을 없앴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한다. 그 얘기는 그냥 원금만 갚아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부채는 3년 분할 상환. 지금 기준으로 해도 이건 금리가 없는 거니까 0% 금리에 3년 분할 상환이면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이 전에 리키니우스법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원 1전이라도 이자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한 법이죠. 아니 뭐 눈뜨고 자고 일어났더니 평민에서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민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다. 정책적 선택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평민이 국방을 전담하고 있었죠. 밀집 대영이, 중정보병에 의한 밀집 대영이 사실상 국가 방위의 핵심 전략이었기 때문에 평민의 숫자가 준다는 얘기는, 이들이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국방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울러 귀족에 의한 국유지의 점유 면적을 제한하여 공유지 선점을 귀족 1명당 506회라, 약 한 125헥타르 정도 된다고 해요. 로 제한하고 공유 목지에 방목할 수 있는 가축 수도 소는 100마리, 양은 500마리로 제한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엄청나게 큰 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호르텐시우스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민의 국회 의결권, 입법권을 준 법률이었다 라고 얼핏 배웠었는데요. 기원전 287년 고대 로마의 독재관이었던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법입니다.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회가 아니라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에서 의견된 사항도 국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귀족들의 의사가 더 강하게 반영될 확률이 높죠. 귀족들은 일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는 노예들이, 그 참모진들이 화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귀족과 이 언변으로 싸울 수 있는 평민의 숫자는 극히 적었어요. 뭐 조목조목 뭐 법조항부터 뭐 통계자료까지 이용하는데요. 평민들이 그 당시에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귀족의 입김이 더 강한 민회가 아니라 평민들만 참여하는, 귀족들은 빠지고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국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죠. 평민회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한 셈입니다.
호르텐시우스법에 따라 평민회의 결정은 이의 승인 없이도 모든 시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죠. 즉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모든 시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것이라 불린 귀족과 이것이라 불린 평민 간 사이에 법적인 평등이 실현되어 두 계층 사이에 존재하던 신분투쟁이 동결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파트리키라고 불린 귀족과 블레부스라 불린 평민 간에 이게 요거를 또 써드리는 게 맞겠죠. 파트리키 그리고 플레부스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적당한 시기에 올려드려야지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를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시민권이 없었죠.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1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노예에게는 시민권이 아니라 무슨 자격을 주었습니다. 예, 자유민 자격을 주었죠. 그리고 그 자식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 시민권은 로마 군대에 등재되어야 했으나 이것은 때로 무시되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조군에 합류해서 복무한 다음 시민권을 얻기도 했어요. 이 보조군 개념은 뒤에서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에서 잠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 시민권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요 투표권이 있습니다.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명예권도 있습니다.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죠. 사업권도 누립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요. 이 법적 계약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법적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정신이 올바르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얘기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이거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했다는 사인을 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인간은 인간인데 판단력이 없는 인간이다 라고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여성들과 관련해서 아까 로마 시민권은 여성에게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뭐 고대 그 아테네 때도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부연할 수도 있고요. 불란서의 경우에 뭐 보니까 1890년대 아니죠. 1890년대까지 여성이 노조에서 발언권을 그 노조 그 뭐죠? 시위할 때 연단에 올라서 막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성들이 이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니면 큰아들의 코사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럴 권리가 없는 거죠. 1960년대까지 불란서의 경우 여성이 독자적으로 그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는 1950년대 아니죠. 48년부터 여성들도 계좌를 열 수가 있었는데 이 불란서의 경우에는 프랑스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 여성이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었다. 그 얘기는 사실상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나 큰아들의 코사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계좌를 굳이 열으려면 이 소위 말하는 보증을 쓰는 거죠. 남편이나 아들이나 아버지가 보증을 서야지만 이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상당히 황당한 얘기들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도 황당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상 1960년대까지도 사실은 그런 부조리한,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관행들이 계속 되고 있었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나폴레옹 민법을 이제부터 얘기를 해야지 돼요. 아주 가부장적인 법률 체계인데요. 그것이 1960년대까지 계속 존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 자르고요. 이 만민권이라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로마 시민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국제적 업무가 늘어나면서 로마 시민들과 외국인들 간의 상황들을 다루게 되면서 이 기원전 3세기 로마법에 생겨난 법적 인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법에 따르는 만민 권리는 당대 국제법을 로마한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해상무역국가들의 고도로 발달되고 널리 수용된 교육법에 근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만민 권리로 받은 권리들은 모든 인간이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시민권에 따른 권리라기보다는 인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자기 시의 시민이 아니더라도 타 시의 시민들의 경우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전제되기 때문에 만민 권리, 여기서도 노예는 당연히 제껴지는 거고요. 그냥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보다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축은 그래도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좀 너무 나간 얘기고요. 여하튼 기본권이라는 게 기본권이란 것도 그렇고
여하튼 뭐가 있는데 이 노예들은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노예들은 사실상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가축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결혼권과 이주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무슨 도시들을 평정하여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상 그리스, 아테네, 발칸 반도의 이 식민 도시들을 평정하여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루게 되죠. 로마는 이탈리아의 각 도시국가에 대해 모루를 허용하고 군사권, 외교권만을 로마가 주었습니다. 자, 각 도시국가에 대해 자치를 허용하고요. 대신 군사와 외교권은 로마가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전의 전쟁은 어땠죠? 스크랩을 짜고요. 이제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에게 될래 죽을래. 선택지가 없네요. 아니, 너에게 될래 자유롭게 죽을래.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죽는 편이 낫겠죠. 노예가 된다는 거는 앞서 얘기한 거지만 가축보다도 못해요. 그럴 바에야 그냥 죽는 편이 이게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긴 한데 여하튼 자유가 더 낫죠. 그렇게 되는데 이 로마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 시민권을 너희들이 원하면 줄게. 성문을 열면, 단지 성문을 자발적으로 열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너희들한테 주고 자치도 허용하고 다 해줄게. 단 저항하면 너희들은 노예야. 이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저 로마 애들이 되게 강하다는데 이제 회의론자들이 또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부 분열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나오는 이탈리아 각 도시국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손 안 대고 코프는 좀 지저분하죠. 여하튼 식으로 쉽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반도는 전수국 로마를 맹주로 하는 무엇일까요? 무슨 동맹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상의 군사 동맹체나 다름없었죠. 군대는 로마 시민이 정규 군단을 편성하고 인근의 동맹국은 별도로 편성된 앞서 얘기했던 보조군이 되어 로마 시민의 지위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로마군에 여하튼 들어오게 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서아시아나 갈리아 지방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시민권은 무혈 입성을 위한 가장 좋은 비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이러한 성격의 군대, 즉 정규군단과 보조군으로 이루어진 성격의 군대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성격을 달리하는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포에니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 당시에 해상민족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페니키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에니는 결국 페니키아 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전쟁은 무슨 어느 지역의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는가를 겨룬 로마와 카르타고의 대결이었고, 결과적으로 로마의 승리로 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바로 지중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포에니 전쟁은 사실상 지중해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대결을 벌인 것이구나. 요새는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뭐 그냥 저는 옛날에 배웠던 식으로 그냥 포에니 전쟁이라고 적었어요. 로마 카르타고 전쟁, 이거 생소한데, 생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에니 전쟁을 다른 말로 얘기한 거니까요. 이 제1차 포에니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섬 북동단의 그리스 식민도시 메시나를 에워싼 싸움이 발단되었습니다. 바로 시칠리아,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칠리아 섬의 북동단에 그리스 식민도시였던 메시나를 에워싼 싸움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로마군은 이 시칠리아 남쪽 해안의 아크라가스를 점령한 이후 새로 강력한 해군을 길러 기원전 260년 시칠리아 북쪽 해안의 해전에서 카르타고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죠. 사실 이전까지 로마는 해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처음 해군을 만들고 그 해군을 통해서 최강대국이었던 카르타고를 무찔렀어요. 아주 의기양양하죠. 이야, 우리가 이겼어. 저 강대국 저거를 이겨버렸어. 아주 자신감 분기탱천해서 기원전 256년 로마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좀 무리했죠. 아프리카로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이거야 뭐 앞바다에서,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한 전투니까 뭐 해안선 그리고 지역만 해로만 잘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지만 대함대를 거느리고 원정을 갔어요. 아유, 참 무리했죠. 그래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시칠리아 서쪽 아이가테스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하여 가까스로 승리하여 카르타고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얻어낸 뒤 로마는 거액의 배상금을 얻고 시칠리아는 로마의 모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때부터 이제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이룬 이후에 차지하게 되는 땅은 이제 로마의 영역이 아닌 바로 속주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칠리아는 로마의 첫 번째 제1의 속주가 됩니다. 또한 로마는 이어서 사르데니아, 코르시카도 제2의 속주로 삼게 되죠. 자,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한니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니발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한니발의 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이 상당히 세력을 키운 후에 그 세력을 기른 한니발이 로마 동맹시 어디일까요? 그래요. 사군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군툼을 공격하면서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대군을 거느린 한니발은 남프랑스를 석권한 후 어디를 넘어 이탈리아에 침입했어요. 자, 앞서 이 카르타고, 페니키아는 대표적인 해상국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상민족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침입했어요. 그것도 육군을 데리고 해군 병력 하나 없이 육군만 가지고 이탈리아 바로 쳐들어온 것이죠. 이게 무슨 그 페니키아나 카르타고는 당연히 바닷가로 와야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의 각지에서 로마군을 격파하게 되죠. 정신이 없죠. 아니, 쟤네들이 어떻게 저기를 넘어왔지? 저걸 넘어온 건 둘째치고 일단 바다 쪽을 봐봐. 혹시 해군이 왔을지도 몰라. 쟤네들이 지금 해군 병력이 와 있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내려온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로마군이 아주 박살이 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요. 티키누스 전투 등 아주 뼈저린 패배를 봅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남이탈리아의 어느 전투에서 한니발이 로마군을 포위 섬멸하게 되죠. 칸나의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것도 로마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이탈리아까지 진출한 상태에서 이 로마군을 포위 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실상 로마의 패색이 아주 짙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에 있던 로마의 동맹시는 놀라운 것이 로마를 배반하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로마 동맹시가 로마를 배반하고 카르타고의 편을 들었더라면 사실상 로마는 뭐 여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이 로마 동맹시는 로마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이 절대정명의 위기 상황을 게릴라 전법으로 교묘히 저지하면서 로마군은 기원전 206년 스키피오 이 아프리카 누스의 지휘하에 카르타고 군의 거점이자 배후인 무슨 반도를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한니발의 아버지가 개척했던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평정하게 되죠. 기원전 202년 아프리카 누스의 인소라에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 군을 격파함으로써 제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해외 영토를 모두 잃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한니발은 동방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게 도망했다가 다시 비티니아 왕에게 의탁하여 재기를 꾀했으나 허사로 끝나고 말았죠.
예, 3차 포에니 전쟁은 사실상 뭐 망해가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그냥 짓밟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는 카르타고와 그 이웃 나라인 누미디아 사이에 마시니사 전투에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는 기원전 149년 소스키피오가 인솔하는 로마 해군이 마침내 카르타고를 포위하여 이를 철저히 파괴하고 제3차 포에 걸친 포에니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카르타고의 옛 땅은 모모라는 이름으로 속주가 됩니다.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속주가 되죠. 이 포에니 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에니 전쟁은 120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던 과정에서 전쟁은 기껏해야 반나절, 길어야 2, 3일 뭐 이 정도면 그냥 승부가 갈렸어요. 근데 이 포에니 전쟁은 무려 120년 이상 지속된 전쟁이었죠. 서지중해 전역과 아프리카에 걸쳐 전개된 전쟁이었습니다. 국가적 시련을 극복한 로마가 일개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세계 전체에 걸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된 전쟁이기도 하죠. 사실상 뭐 이게 빚이라면 빚이겠네요. 로마의 세계 정복과 확장은 로마의 경제, 사회, 정치에 혁명적인 파급 효과를 끼쳤으며 이후 공화정 자체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또 그림자인데요. 그 어떤 혁명적인 파급 효과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14년 동안 전란으로 황폐화되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인구가 격감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국토가 황폐화되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인구가 격감하게 돼요. 사실상 뭐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하다시피 이 전염병이라는 것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전쟁 후에 일어나는 전염병의 확산이 더 무서워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은 그 10분의 1에도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전염병이 더 무섭죠. 거기다가 이제 배고픔이 더 무섭죠. 그래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아버지께서 그 배고픔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고요. 전쟁의 와중에 장정들이 군인으로 차출되고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나머지 식솔들은 농지를 귀족에게 팔아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냥 농사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대부분 농기계라는 게 없죠. 그냥 몸으로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괭이 들고 낫 들고 그냥 뭐 혼자서 땅도 일구고 뭐 그래야지 되죠. 이 어디까지나 장정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농토가 됐었는데 농업을 했었는데 이제 장정들은 전부 군대 갔고 이제 남은 식솔이라곤 늙은 부모들 아니면 아녀자들 위주로 있었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장정들과 똑같은 규모의 농사를 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빚을 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귀족들에게
주고 도시로 흘러들거나 뭐 이렇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해외 주둔군으로 차출된 장정들은 전후 로마로 흘러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아유, 전쟁터에서 그래 농사나 지어야지 뭐 하고 그 고향집으로 갔더니 농지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처자식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주위에 물어보니까 뭐 도시로 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도시로 가야죠. 로마 시민군의 주축인, 이게 결정적이죠. 자장농의 수는 심각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군장비를 마련해야지 됐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된 얘기죠. 그런데 그 자장농의 수가 뭐 요새식으로 하면 자영업자, 정규직 뭐 이런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해외 팽창으로 토지, 노예,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로마 귀족의 사유지에서 라티푼디움, 이거는 대농장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대농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토지를 잃은 자들이 로마로 몰려들어 로마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거주 환경은 열악했으며, 이 시기에는 판자촌이라는 게, 판자촌을 여러분들이 모르겠구나. 그래요. 뭐 한 70년대까지도 80년대까지도 있었죠. 판자촌이라는 게 있어요. 판자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나 함석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그 함석이나 판자를 이용해서 가건물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임대료를 받으려고 뭐 불법 증축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5층짜리 건물도 등장하는 등 아주 주거 환경이 열악했어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고 도시 비민들의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가 불안해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로마 공화정은 변질하게 되죠. 벌족들은 노예 노동을 이용한 무슨 경영이죠? 그래요. 라티푼디움, 노예제 대농장을 경영을 확대하면서 중소자영농은 토지를 잃고 빈민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소자영농을 중심으로 편성된 중장보병, 즉 시민군의 몰락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공화정의 기반을 붕괴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빈민의 로마로의 급격한 유입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죠. 그렇다면 벌족파란 무엇일까요? 이 벌족파란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조직한 정치 당파입니다. 이 포플라테스, 즉 평민파의 상대 당파로서 최선의 사람들을 뜻하는 오티마 테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이 벌족파는 원로원의 우선권을 강조하며 원로원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집단이었습니다. 이는 정책 강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합인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공화정 말기에 일어난 로마의 내란은 사실상 별조파와 평민파의 정쟁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실상 여기서 평민파라고 그래서 평민 출신들도 아니에요. 귀족들이 두 파벌로 나뉘어서 내전을 벌였다 라고 보시는 편이 훨씬 더 맞습니다. 라티푼디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라티푼디움은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광활한 토지.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을 거부한 도시국가의 영토를 모모화했죠. 국유지화했습니다. 그러나 벌쪽이 국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제로 발전하게 되죠. 더구나 포에니 전쟁이라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지가 황폐화되었고 여성이나 노인들의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팔고 이농함으로써 중소농민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아울러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평정함으로써 노예 공급원이 개척되고 공화정 말기에는 노예제에 의한 대토지 소유제가 이탈리아에서 확대되게 되죠. 라티푼디움은 직영지와 소작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영지에서는 노예 노동에 기초한 상품작물, 여기서 말하는 상품작물은 올리브, 포도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과일은 상품작물이죠. 그래요. 소작지에서는 자급자족적인 밭농사, 밭작물 위주로 재배되게 됩니다. 로마 제정 후기에는 노예제도가 가지는 비생산성과 노예 공급원의 감소로 노예제보다는 자유소작제로 바뀌게 되죠. 그거는 좀 다음 주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라쿠스의 형제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원전 133년 젊은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무슨 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법을 제안하게 돼요. 자, 이 법은 농지법이에요. 앞서 자작농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죠. 앞서 이 농지법이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작농이 결국 국방을 담당하는 주체인 자영 중소규모 자작농의 은 이죠. 이들이 결국은 국방을 담당하는데 이들이 농지를 빼앗김으로써 귀족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빼앗김으로써 사실상 중소 자영업자가 아니죠. 중소 자작농들이 괴멸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군대가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게 되면서 그 재개혁 조치의 하나로서 농지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죠. 벌족들이 과도하게 점유한 공유지를 국가가 환수하여 부분적으로 재분배하고자 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는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이곳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평민회의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어요. 관례를 무시한 거죠. 젊은 혈기에 전통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법 추진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한 시민, 주로 농촌 출신 시민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며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상 농지법을 강행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농지법에 반대하는 동료 호민관 10명을 뽑는다고 그랬죠. 매년 그 동료 호민관 중에 한 명이었던 옥타비우스를 면직한 뒤 농지분배 3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탈로스 3세가 유증한 페르가몬 영토에서 생긴 수익 일부를 농지분배 자금으로 전용하게 됩니다. 원로원의 대외정책 및 재정에 관한 결정 권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요. 대외정책과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원로원의 결정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는 원로원의 반발을 이야기했고 원로원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죠. 로마 공화정 사상 최초의 정치 폭력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23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동생 가이우스 크라쿠스가 호민관에 선출되게 됩니다. 그는 형의 농지법을 부활하고 대규모 몰을 건설하여 이탈리아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죠. 그래요. 대규모 식민도시를 건설해서 이탈리아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도시 빈민을 위한 무슨 법을 최초로 제정했었죠? 공물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앞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암살당하는 배경에는 사실상 연합 세력이 없다는, 동조 세력이 없다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형의 모습을 봤던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연합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사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시아 속지의 종세 징수 업무를 맡기기도 하고요. 속주 총독의 학정을 재판하는 상설법정의 배심원으로 기사계급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아울러 무슨 시민권과 무슨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법안도 제안하죠. 즉 로마 시민권과 라티움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법안도 제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지 세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사계급과 시민권이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지지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죠. 이에 호민관 드루수스가 시민들을 선동하여 그라쿠스에 대항하게 됩니다. 기원전 121년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호민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정적들이 동원한 정치폭력으로 희생되게 됩니다. 그 원로원은 원로원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벌쪽파와 민중의 의지를 내세우는 민중파로 분열되게 되죠. 자, 지금까지 로마 공화정에서 이제 포에니 전쟁 그리고 이제 재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은 공화정과 시민권이라는 것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화정과 시민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해요. 아울러서 로마의 민주화 과정으로부터 현대 민주주의와 로마 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내용과 그것이 실패한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6주차 강의고 실질적으로는 6주차, 형식적으로는 7주차 과제를 어렵겠네요. 과제는 다음 주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어려운 문제로 그냥 농담이고요.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학교 공문이 이제 또 날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된 것이 반영되는 순간 뭐 가능하다면 대면 수업으로 정상 수업으로 대면은 무슨 대면이죠? 요새 이상한 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통하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리네요. 정상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이전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3개 주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차 과제는 셋 중에 하나던데 당연히 셋 중에 하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셋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추석 이전에 보내주신 분들은 사실 사양을 하겠어요. 안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뭐 추석 선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여러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온 중간고사 과제 리포트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여하튼 중간고사 과제 리포트를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테마에 맞춰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넣다 보면 또 교정도 해야지 되고 교열도 해야지 되고 문맥이 맞는지도 확인해야지 되고 또 다른 무엇을 추가할 것은 없는지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인데 그냥 선물로 휙 던져주시는 거는 제가 거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